이번 강의는 이제 정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에서 다룰 내용 일반적인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에서 배웠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물리에서 배웠던 내용에서도 이미 이제 뭐 다룬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의 이제 어떤 리뷰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1장에서 이제 배울 내용들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상화란 것, 그러니까 단수나 이상화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단수나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역학을 하면서 아주 정말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되는 뉴턴의 운동 법칙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정의할 때, 실제 물리량을 정의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척도랄까. 그게 바로 단위가 되는 것이겠죠. 단위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다루게 되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쓰게 되는 국제 표준 단위, SI 단위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역학 문제를 풀 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숫자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죠. 실제 물리적인 현상에서 어떠한 물체가 있을 때 힘을 받아서 어떻게 이제 반력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 실제 수치 계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학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얘기해 볼 텐데, 뭐 사전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역학이라 하면은 힘을 받고 있는 물체,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간 역학이라는 게 힘력자니까 힘을 받고 있는 물체의 정지 또는 운동 상태를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배울 때 보면은 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한다,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서 평형을 이루고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즉 힘을 받고 있는 물체를 이제 해석하는, 힘을 받았을 때 어떠한 거동을 보이는가 하는 그런 걸 이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 역학은 크게 나눠서 세 개의 분야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리지드 바디라 강체 역학이라고 하죠. 강체 역학과 두 번째는 변형체 역학. 그리고 이제 유체 역학이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랄까 통틀어 갖고서 연속체 역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다루게 될 분야는 특히 이제 강체를 다루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즉 변형 같은 것을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강체라 뭐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 물체의 그 구성 요소들이 있을 때 구성 요소들 사이에 뭐 서로 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크기가 변하지 않는 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힘을 받아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큰 힘을 받아도. 근데 실제로는 뭐 아무리 강철이니 뭐 그런 금속이라 하더라도 힘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철판 같은 걸 변형해 갖고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쓴다든가 차에 뭐 부품을 만들어 쓴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제 다 변형체이지만 그런 변형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이제 강체 역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기계나 뭐 토목 같은 데서는 이제 유체 역학이라는 부분을 이제 또 별도로서 다루게 되는데, 유체는 뭐 따로 정의가 있죠. 뭐 그 힘을 받을 때 전단력을 서로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뭐랄까 구성 요소끼리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변형체 같은 것들도 뭐 그렇게 그런 다 통틀어서 다루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연속체 역학, 뭐 컨티뉴엄 미케닉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될 텐데,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다룬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정력학 부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이제 강체역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체역학은 우리가 다시 정력학과 동력학으로 또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력학 스태틱스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평형 상태를 다룬다는 얘기죠. 평형 상태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뒤에 또 얘기가 될 텐데,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인다면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평형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힘들을 받았을 때 그런 힘들이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에서는 이미 이제 힘이 평형 물리를 이제 제대로 배운 사람 이제 학생들이라면은 힘의 평형 상태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뭐 이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의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순수 힘 네트 더하기 빼고 해서 남은 게 이제 아무것 0이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평형이 될 텐데, 그런 상태라면은 정지 상태가 되겠죠. 가만히 있겠죠. 아니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든가.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속도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뭐 좌표계가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좌표계가 그냥 물체랑 같이 뭐 움직인다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안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뭐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떤 글쎄요 뭐랄까 차 안에 있는 어떤 물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뭐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마치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선운동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선운동이라는 것 필요할 텐데,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물체들 또는 순수하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물체를 다루게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선 운동, 일정한 속도로 가는 직선 운동과 대비되는 게 원운동을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이쪽 선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방향이 바뀌고 있죠.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힘을 받는 것이겠죠. 이런 거는 여기 이제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평형 상태에 있는 게 아니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하여간 우리는 기본적으로 힘의 평형을 받아서, 물체들이 힘의 평형을 받아서 정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힘들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정력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동력학, 다이내믹스라는 것은 평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힘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에서 어떤 그 네트 힘을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속도가 여기서 가속도라는 얘기는 꼭 빨라진다는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가속도를 받는, 속도가 변화가 있는 그런 물체에서의 그 운동 상태를 다루게 되는 것. 그런 게 이제 다이내믹스, 동력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물체들이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강체역학을 하는 강체역학이 일부분이고, 물체가 변형도 받지 않고, 그리고 힘들이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에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물체들. 그러면 그 물체가 어떻게
힘을 받으면 또 다른 힘들은 평형 상태에 있겠은 외력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반력 같은 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통 다이내믹스 동력학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강체 역학에서 동력학을 다루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당구공 같은 것들이 움직일 때 당구공에 뭐 이렇게 충돌하고 그러면 사실은 뭐 변형이 생기겠죠. 굉장히 작은 변형이지만 그런 걸 다 무시하고서 마치 그냥 변형이 없는 물체들이 막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방향이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이내믹스 동력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력학을 하면서 뭐 동력학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역학에서 다 마찬가지 얘기가 될 텐데 거기서 나오게 되는 기본 개념들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다루는 기본량, 기본량이라고 하는 게 기본 물리량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제 어떤 정량적인 크기를 다루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다루게 되는가 하는 그건데 기본적인 물리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길이라는 게 있죠. 길이. 공간상에서 한 점의 위치를 표현한다. 어떤 점이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공간상에 어떤 점이 있다 한다면은 기준점,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얼마만큼의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걸 얘기하기 위한 것. 이게 이제 길이라는 얘기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하는 것들. 공간상에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 물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러한 좌표축을 뭐 설정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공간상에서 한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그러한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체가 있다면은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의 왼쪽 끝에 있는 위치, 오른쪽 끝에 있는 위치가 결정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거리와 물체의 물리적 성질을 정량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것. 그걸 이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다. 질량과 무게는 완전히 다르죠. 물체가 갖고 있는 속도 변화에 대한 저항의 척도다. 우리는 이거는 이제, 뉴턴의 법칙을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게 될 텐데, 한 물체의 다른 물체에 대한 작용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질량과 질량이 있을 때 이것들은 서로 이제 만유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 영향들, 얼마만큼 더 세게 끌어당기느냐, 작게 끌어당기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면으로는 아까 이제 정력학은 물체가 평형을 받고 있는 상태,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그런 걸 다룬다는 얘기였었고 동력학에서는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즉 가속도, 속도가 변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힘의 평형 상태에 있지 않아서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런데 같은 힘을 받는다 하더라도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가,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속도 변화에 대한 저항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질량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물체의 고유한 성질로서 어떤 그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즉 뭐 철 또는 나무, 고무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른 질량을 갖게 되죠. 우리는 이 개념을 생각하면 이제 쉽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 뉴턴의 법칙을 설명할 때 질량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고, 뭐 또 다른 얘기로 이제 또 다른 물리량으로는 시간. 우리가 뭐
시간이라는 것은 뭐 개념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사건의 연속 과정,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순서에 따른 그런 뭐랄까 순서를 정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시간이라고 정의하게 되죠.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어느 것이 먼저, 나중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순서를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척도량이랄까 그런 걸 이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물량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되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밀거나 당기는 효과, 즉 힘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과의 상대적인 그런 관계에서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물체만 뭐랄까 뭐 우주 공간상에 아무런 힘도, 여기서부터 힘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지만 아무런 힘도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 한다면 그것은 힘을 받지 않는 상태,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중력 상태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힘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겠지만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밀거나 당기거나 해갖고서 영향을 주는 그러한 효과를 얘기하는데, 힘에서도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게 되죠.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지만은 그냥 거리를 두고서도 발휘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뭐 번역을 한다면 이걸 이제 뭐 접촉력과 이것을 이제 뭐 최정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컨택트 포스라고 얘기하는 것의 번역이죠. 이거는 이제 바디 포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컨택트 포스와 바디 포스가 있다는 얘기인데, 접촉력이라는 글자 그대로 접촉을 한 상태가 돼야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접촉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게 될 때 접촉을 해서 이걸 밀거나 아니면 잡고서 당기거나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제 접촉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접촉하지 않아도 힘을 작용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석의 힘이죠. 자석은 그 자성이 있는 물체들, 그러니까 자석의 경우에는 뭐 철 같은 것들을 끌어당기죠. 거리가 있더라도 끌어당기죠. 아니면은 전기력,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는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 그런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것들. 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되는 중력이라는 것.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물체를 지구 중심을 향해 끌어당기죠. 접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은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접촉력, 그러니까 바디 포스, 최정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접촉력과 최정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역학을 하면서 힘계를 해석하거나 이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아이디얼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상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이상화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 계는 굉장히 복잡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물체든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힘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생기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를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의 경우와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물론 이제 이런 이상화를 했는데 실제랑 너무 다르다 그러면 이상화의 의미가 없죠. 실제의 경우와 그다지 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그 문제를 해석하는 데 들어가는 그 노력을 가능하면 이제 줄일 수 있게, 또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으면 너무나 복잡해서 해석하는 방법조차가 없을 수도 있죠.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하여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단순화된 것들을 단순화된 그런 것들이 이제 따르는 법칙 같은 것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수학적 수식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 계가 수학적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이상화, 단순화를 거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상화, 단순화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점이라고 하는 것, 파티클이라는 얘기는 뭐 입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질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역학을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상화된 개념이죠. 이상화된 개념인데, 질점이라는 것은 질량만 있고 크기가 없다는 얘기죠.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걸 이제 질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즈,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크기가 없다는 얘기. 크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 형상이 네모난지 동그란지 길이가 긴지 이런 것들이 정의되지 않는 그런 거죠. 단지 질량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할 때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거죠. 위치만 있고 부피는 없고, 그러니까 면적 같은 게 없죠.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그리지만은 실제로는 여기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확대해 보면 뭐 이만하게 이제 되겠죠. 그러나 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게 없는 거죠. 단지 공간상에서 어떤 위치만을 정해 주는 것,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죠. 질량만을 갖고 있고 형상, 사이즈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개념. 사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지구에서 인공위성 돌아가는 이런 걸 해석을 한다. 아니면은 태양계에서, 그러니까 선이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 그리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 아니면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지구 궤도의 크기에 비하여 지구 자체의 뭐 지름, 크기 같은 것은 굉장히 작죠. 또는 지구 주위에서 얼마만큼의 고도 위에서 이제 돌고 있는 인공위성, 통신위성 같은 걸 본다. 통신위성 같은 것도 실제 크기로는 상당히 크고 복잡하게 생겼죠. 그러나 지구의 크기에 비한다면은 이런 것은 굉장히 작은 거죠. 즉, 상대적으로 그 사이즈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궤도랄까 이런 것들에 비하여 그 크기가 아주 작다고 무시할 수 있다면은 질점으로 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과 지구로 본다면은 지구를 아예 질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지구와 인공위성을 본다면은 지구는 거기에 비하면 또 무지무지 큰 거죠. 인공위성에 비한다면.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인공위성을 질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것이죠. 아주. 두 번째는 얘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변형체 역할과 강체 역할을 얘기했는데 강체라는 것, 리지드 바디라는 것인데 리지드라는 것은 단어로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강한 것, 뭐 그런 거를 리지드라고 얘기하죠. 즉 강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물체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크기가 있죠. 질점들의 많은 질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물체라는 것이죠. 많은 질점들의 뭉쳐갖고서 이제 결합돼 갖고서 이루어진 어떤 물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점 사이의 상호 거리가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다. 즉 질점과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갖고서 어떤 물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질점들 사이에 상호 거리가 딱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힘을 받거나 말거나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대 위치들이, 상대 거리들이 딱 고정이 돼 있다. 즉 변형이 전혀 없는 그런 물체를 말하는 것이죠. 변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상화된 개념이죠. 실제로는 강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떠한 크기든지 힘을 받으면은 변형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변형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가 정력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때는 정력학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물체를 강체로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전체 크기에 비하여 즉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많이 하게 될 이런 교량 트러스라고 그러죠. 트러스로 이제 구조물로 교량 같은 걸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차들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하중을 받게 되는데 하중을 받게 되니까 이게 약간의 뭐 변형은 생기겠지요. 여기를 이제 뭐 지지해 놓고 이렇게 지지해 놨다 했을 때 변형이 생긴다. 즉, 이 원래 길이가 뭐 10m짜리였던 것이 있는데 이게 길이가 약간 늘어날 수가 있죠. 뭐 압축을 받는다면 이제 길이가 줄어들겠고. 근데 이러한 변형량은 원래의 기본적인 그 크기에 비하여 아주 작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변형량이 이렇게 눈에 볼 수 있을 정도 그런 식으로 커진다면은 곤란하죠. 이게 다리, 뭐 빌딩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요즘은 큰 아주 굉장히 높은 빌딩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렇게 변형이 조금씩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은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거의 생기는 것 같질 않죠. 그 변형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원래의 그 사이즈, 크기에 비하여 변형량 같은 것이 아주 작다. 그런 경우에는 변형이 없는 걸로 보더라도 실제와 그다지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제와 많이 틀리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실제의 경우 그 변형 같은 걸 고려해서 해석하는 경우보다 아주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랄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죠. 실제 물리적인 실제 현상을 해석하는데 이그젝트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 좋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렵고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하여
심플한 단순화된 모델로서 이상화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이거는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틀리죠. 우리가 뭐 강체와 변형체를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변형이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한다. 다 강체인 것처럼 보고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실제와는 좀 틀리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수고가 이그젝트, 엄밀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 실제랑 정말 딱 맞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이건 불가능할 수 있지만 가능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수고가 여기에 비한다면 굉장히 적다. 들어가는 일의 양이 굉장히 적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상화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달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이제 정확도가 돼야죠. 아무리 이상화를 해서 단순하게 했는데 실제와는 너무 틀려서 실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지나친 이상화, 지나친 단순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상화를 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분야로서 이상화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공학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이 단순화 이론, 단순화된 모델에 근거하여서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상화된 개념이라서 집중력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집중력이라는 것은. 즉,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은 한 점에 한 점을 통해서만 작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집중력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단순화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접촉력을 가했을 때 실제 어떠한 물체든지 유한한 그런 그 면적과 부피가 있죠. 아무리 그 핀 같은 뾰족한 걸로 민다 하더라도 그걸 확대해 본다면 이제 그 포인트 앞에 면적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은 물체 전체 크기에 비하여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작다고 볼 수 있다면은 이것은 그냥 한 점을 통해서만 힘이 전달되는 그러한 접촉력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지면에 서 있다. 이랬을 때 지면에 서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 이 무게들을 이 타이어를 통해서 땅에 전달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동차 보면은 타이어가 약간 이렇게 이제 눌려서 접촉 면적이 있죠. 분명히 접촉 면적이 있죠. 당연히 그것도 꽤나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몇십 제곱센티미터 정도 그 정도의 면적을 갖는 접촉 부위가 있죠. 그러나 차 전체의 크기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런 정도라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타이어가 면에 즉 타이어는 원형이고 평면은 접해 있을 때 그 접촉점은 한 점뿐이죠. 즉 그 한 점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러한 집중력으로서 볼 수가 있는 이렇게 이제 이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분포력이지만 이 정도는 집중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집중력, concentrated force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물리량과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역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뉴턴의 힘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뭐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뭐 공업역학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배운 학생들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된 얘기일 텐데, 뉴턴의 힘의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이 있죠. 제1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다 하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어떤 물체가 불평형력을 받지 않는다면은, 즉,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평형 상태에 있다면은 원래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평형 상태에 있다면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즉 운동 상태 유지하는 얘기는 뭔가요? 그냥 정지해 있으면 정지해 있고, 일정한 등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한 상태, 가속도가 없이, 속도의 변화가 없이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게 정지해 있는 것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관성이죠. 그러니까 그 운동의 변화에 저하하는 성질을 이제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은, 불평형 상태가 아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은 그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 계속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운동은 평형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으면 정지해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뉴턴의 힘의 첫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법칙은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가속도의 법칙. 이 경우는 이제 불평형력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즉, 어떤 물체가 또는 뭐 질점이 힘들을 받게 되는데, 그 힘들의 합이 네트 0이 아니고 어떠한 이제 힘이 있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불평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속도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가속도, 즉 가속도, 속도의 변화, 가속도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가속도는 힘의 방향과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평형력이 생겼으니까 네트 힘이 어떤 힘이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가속도가 생기고, 즉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 이쪽 방향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죠. 또는 이쪽 방향의 불평형력이 남아있게 됐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불평형력과 같은 방향의 가속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크기는 힘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A는 F에 비례한다.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게 된다. 사실은 이렇게 되죠. 운동량의 변화율. 운동량이라는 것은 mv,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얘기하죠.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율, 즉 d dt.
이것이 이제 힘에 비례하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데, 우리는 질량이 일정한 그러한 물체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게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즉 m dv dt 이것이 네트 포스 불평력에 비례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 이게 이제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도의 변화율이 외부에서 가해진 이제 네트 포스랑 비례하게 된다. 이게 비례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F는 m 곱하기 속도의 변화율 가속도라고, 그러니까 m이 아니라 이제 아직 m이 나오지 않았죠. 가속도가 비례한다는 얘기죠. F랑 이것이 비례하는데 이게 힘이 커지면은 가속도도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요 이렇게 비례 관계를 여기에 비례 상수를 써갖고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비례 상수. 그걸 이제 비례 상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례 상수. 힘과 가속도가 비례한다. 가속도가 발생하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게 된다. 그때의 비례 상수를 우리는 m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질량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속도, 힘을 받게 됐을 때, 불평형이 있게 됐을 때 속도의 변화,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데 그 크기는 힘에 비례한다. 그럴 때 그 비례 상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F는 ma. F와 a는 비례하는데 그때의 비례 상수에 해당되는 게 m이다. 그러니까 m이 크다면은 힘이 일정한 힘에 대하여 가속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또는 같은 힘을 받는데 어떤 똑같은 힘 불평형이 있게 되는데 가속도가 먼저 경우보다 크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물체의 질량은 아까 경우보다 더 작은 그런 질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질량, 즉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성질의 그 척도를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뉴턴의 힘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법칙은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질점이 있을 때 어느 한 질점이 다른 쪽에다가 힘을 가하고 있다면은 그 힘을 받고 있는 물체 역시 이쪽에다가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힘을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작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 액션, 리액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내가 이 칠판을 밀고 있다. 나는 이 칠판을 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칠판도 나를 그대로 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칠판을 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칠판 역시 나를 밀어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밀고 있다면 그 칠판 역시 나를 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크기는 내가 미는 힘과 똑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힘으로 나를 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다 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이제 평형 상태에 있는 물질, 뭐 평형 상태에 있지 않아도 이 반작용이 항상 뭐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힘을 해석하게 될 때 어디에 힘을 가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리액션, 반작용력이 있게 되는 것.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어떤 구조물 같은 걸 해석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게 이 물체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빠뜨리지 않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이제 적용해보는 그런 걸 본다면은 뉴턴의 중력 법칙이라는 게 있죠. 중력 법칙. 두 질량을 갖는 물체들이 있을 때, 그 물체들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내게 되는데, 그 크기는 물체 사이 M1가 있고 M2가 있다 한다면은 두 질점 사이의 거리 R이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2배로 떨어진다면 서로 당기는 힘,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전자기력 같으면 이제 뭐 서로 밀어내는 힘도 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질량들 사이에서의 인력이니까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리가 2배로 되면 그 당기는 힘은 4분의 1로 2의 제곱 4분의 1로 줄어들고, 4배가 되면 16분의 1로 줄어들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때의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G라고 볼 수 있다. G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두 물체 사이의 인력, 이제 만유 인력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생각하는 두 물체를 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물체를 생각한다면은 지구의 질량을 m이 얼스의 질량이고 물체의 질량을 이제 m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물체와 이 지구 사이에서의 이 중력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아서 지구 쪽으로 끌리는 효과, 지구 쪽으로 끌리는 효과를 받게 되겠죠. 그 효과로서 나타나는 힘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게가 되는 거죠. 지구와 질점 사이에 이 중력, 만유 인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지구 쪽으로 끌리게 되는 그 힘, 그걸 우리가 이제 무게로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M1과 M2가 바로 물체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이 되겠고, 그리고 물체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지구의 반지름 플러스 물체가 떠 있는 고도. 물론 이제 뭐 이런 우리가 뭐 지표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은 거의 그냥 그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고, 뭐 인공위성 같은 것은 이런 고도 같은 걸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 경우에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게 바로 이제 R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F는 ma라고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불평형력과 비례하는 가속도가 발생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질량들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식을 비교해 보면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m을 제외하고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바로 어떻게 말하면 가속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힘은 무게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 힘이 되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지구와 물체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인데, 그 힘을 우리는 뉴턴의 제2법칙에서 F는 ma라고 썼을 때
이 A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그거죠. 바로 그 값. 우리가 G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는 F는 m이라고 얘기할 때 지구상에서는 이 A에 해당되는 게 바로 아까 봤던 R제곱분의 GME였었죠. G라는 것은 만유인력 상수. 근데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 갖고서 저 G 값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낸 게 우리 책에 있죠. 즉 만유인력 상수이고 바로 이 값, 즉 F는 m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쓴다면은 R제곱분의 GME가 되겠고 이 부분이죠. m을 제외한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G, 여기서 얘기하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되는데 여기서 보듯이 이 G 값은 뭐 이 만유인력 상수와 지구의 질량 같은 것들은 일정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지구의 질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런데 분명히 이 R 제곱의 반비례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죠. 즉 물체의 무게 W는 mg, 이것은 사실 F는 ma랑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물체의 무게는 일정한 값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지구상에서 일정한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일정한 중력 값을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거리 제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지구의 반지름 R2라고 하겠고 그 물체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거리 높이 뭐랄까 이것도 H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H가 R2에 비하여 뭐 굉장히 작다면은 많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즉 이상화 과정을 거쳐서 이상화 과정, 단순화 과정을 거쳐서 이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면은 중력 가속도는 뭐 일정한 값이다. 그러니까 무게가 일정하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표면에 있거나 아니면 항공기를 타고도 굉장히 높이 떠 있거나 에베레스트 산 위에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H와 R을 그렇게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 한다면은 고도에 따라서 측정된 위치에 따라서 이 물체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따라서 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무게를 얘기할 때, 즉 W는 mg라고 얘기할 때 이 G 값이라고 하는 것은 C 레벨, 즉 해발고도 0인 상태, 그리고 위도가 45도인 지점에서의 해발고도 0인 그 지점에서의 계산한 이 값, 그 값을 갖고서 이제 지구의 중력 가속도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9.8 또는 9.81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렇게 이러한 지점에서의 값을 갖고서 표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얘기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고 이 적도 부분으로 약간 이렇게 납작한, 그러니까 이 남북극 쪽보다 이 적도 쪽이 조금 더 긴 과정에서 그린다면 이런 이렇게 럭비공 모양 비슷한 타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이 다르다는 얘기죠. 지구의 반지름이. 그래서 45도, 위도 45도 되는 요 지점에서의 그 해발고도 0인 위치, 그 위치에서의 이 계산된 이 값을 중력 가속도 G 값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된다. 표준 값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과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다루게 된 정말 기본이 되는 뉴턴의 힘의 세 가지 법칙. 첫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이제 그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제3법칙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법칙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얘기할 때 그 물리량이 어떤 그 양을 정의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단위가 될 텐데 그 단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